자장을 맡아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양동석 연구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연구소장 양동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요.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정선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직업환경학과 예방학 전문의십니다. 이하여대 의대를 졸업한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20년간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하셨으며 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을 하실 뒤에 현재 대구 카톨릭대 석사교수님이시면서 울산에서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교육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에 활동하시며 관련된 많은 논문을 저술하셨습니다. 또한 본센터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선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제를 할 제목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과 지자체의 역할인데요. 제가 오늘 주제 발제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아마도 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울산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논리적인 배경과 또 모델로서의 체계화를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울산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여기 센터 직원분 그리고 울산시의 주무부서 관계자분들 협력체계 내 많은 관계자분들이 이 활동의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30분 제게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로 지자체보다는 제가 이제 울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을 처음 이제 울산형 모델로서 제안할 때 그때 저한테 스스로 질문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제 발제를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간의 관계, 또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취약노동자는 어떤 특성을 가졌나, 취약노동자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지원해야 하나, 지원은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형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 유사한 다른 모델과 차별성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발표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간의 관계입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해야 건강해서 노동 현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과학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벨기에에서 국제 고용 지속성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 위에 사진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실 텐데 한스 마르틴 하셀호른이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그분이 전 세계적 현상인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한 고용 지속성을 고민하면서 오랜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일, 건강, 고용 간의 관계를 개념틀로서 정리해서 들려주셨는데요. 이분은 고용 유지와 고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그 요인에 나는 일할 수 있다,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 나는 일을 해야 한다, 또 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하고 노동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나는 일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고용 가능 결정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대개 노동 현장 하면
떠올리는 것이 직업병과 산재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스 마르틴 하셀호르는 일, 건강, 고용 간의 관계 개념 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분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일을 해야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 노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노동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취약 노동자는 누구며 그 분포는 얼마나 되는가인데요. 앞에서 일부에서도 안종주 이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취약 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울산 지역 전체 노동자의 44%를 차지한다라는 팩트입니다. 아까 그 센터장님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울산시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취약 노동자란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또 고용이 불안정 상태인 비정규직 노동자, 그 영세 자영업자, 또 현재 실직 상태인 노동자. 네, 여기서 빠진 게 이직 노동자가 빠졌는데, 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여러 위해서 이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여러 산업보건 제도가 있는데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인볼브되는 그런 서비스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기적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 근로자 건강기능 사후관리, 정기 안전보건, 뭐 근골계 부담자 유해인사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측정과 건강 진단을 실시하면 내부에 이제 보건관리자가 선임되게 돼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후 관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설사 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건강검진하고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보건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특히 검진 결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형식적인 그런 건강진단을 끝나고 마는데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메꾸기 위해서 아까 그 안종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를 전국에 지금까지 23개소 그리고 분소를 2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98.8%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이렇게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 제공 그 공급 역량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그 검진 결과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설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그 정규직이나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라면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라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그 특수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시점에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노동자 중심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정을 담아서 지역사회 전체에서
녹색으로 저게 지역사회 전체라고 하고 산업보건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사업장 내 여기가 이제 사업장 내 임금 노동자라고 하면 네. 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사업장 규모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비정규적인 노동자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닌 네,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취약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4%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직접 추정해 본 건데요. 이런 추정은 대한민국 전체로 해봤을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하려고 굉장히 애썼고요. 1인 자영업자 중에서 또 수입이 괜찮은 그런 전문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뺐고요. 그런 숫자는. 그랬더니 숫자로는 25만 명 정도 네, 되는 걸로 계산이 됐고요. 혹시 여기 과장이 들어간 거 아닐까 해서 제 논문에는 일일이 그 계산 과정도 네, 담아놨습니다. 다음은 취약 노동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네, 그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약 노동자는 산업보건 서비스 혜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떨어져서 만성적 건강 문제로 노동 능력 유지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그 여기 김양호 센터장님하고 제가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가지고 국제 저널에 게재한 논문들 일부입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맨 위에서부터 보면 5인 미만 그 사업장 노동자도 있고 셀프 임플로이드 영세 자영업자 또 non 스탠다드 워커라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에 실업자까지 실직자까지 울산시 조례에서 정리하는 바로 그 취약 노동자들이 연구 대상이었고요. 연구 결과에서 추출한 취약 노동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내지는 직업적 특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대개 고령자, 분포가 크고 교육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고용, 또 육체 노동을 하는 단순 노무직의 분포가 컸고요. 소속 사업장 규모가 매우 영세했고 임금 수준이 낮고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그런 분포가 컸고요. 또 잦은 직장 이동으로 근무 기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 직장 저 직장 또는 이 직업 저 직업으로 자꾸 자주 옮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취약 노동자라는 그 울타리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여러 특성을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 경제적인 취약성만 따로 정리해서 보자면 이들은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또 보건교육 등 산업보건 서비스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노동자고요. 또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서 건강관리, 질병관리가 잘 안 되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는데 만성적 건강 문제로 노동 능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겁니다. 다음은 취약 노동자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인데요. 취약 노동자들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래 노동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노동 능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지역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 그림처럼 괜찮은 아주 좋은 일자리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건강한 노동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노동자 숫자만 충족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한 노동력,
네, 건강한 노동력.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노동 능력을 유지하는 네, 그런 노동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는 네, 사회적인 인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영국을 그 선두로 EU 국가에서는 이미 Fit for Work 글자가 보이시나요? 뒤에서 Fit for Work Europe이라는 이름으로 근골격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노동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밑에 빨간 줄 쳐놓은 건강한 노동력은 건강한 경제를 의미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지원돼야 할까인데요. 노동 수명을 줄이는 주요 건강 문제는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병 위험 요인인 생활 습관, 작업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도록 일회성 건강 상담보다는 취약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건강 관리 기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NCD라고 해서 Non-Communicable Disease, 만성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심장 질환, 뇌졸중, 암 그런 만성 퇴행성 질환을 묶어서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주요한 보건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사망의 74% 밑줄근 그 74%가 이 비감염성 질환으로 원인이 돼서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주요 발병 위험 요인은 생활 습관,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생활 습관, 흡연, 부족한 신체 활동, 음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 김영은 등이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계한 그 장애보정 수명, 달리라고 하는 장애보정 수명을 추계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장애보정 수명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풀이하자면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서 손실된 수명 손실 연수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 사망은 안 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 생활 연수를 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와병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건강 수명을 몇 년간 손실했는지 그걸 계산한 건데요. 이걸 바꿔 표현을 하면 노동 능력을 잃어버린 횟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한 그 논문에서 표들을 따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표는 연령군별로 건강 수명 내지 노동 수명 손실을 가져오는 주요 질병 순위를 보여주는데요. 그 생산 가능 연령, 저 20대부터 60대까지만 보면 20, 30, 40대는 모두 1등이 요통이고요. 30, 40대는 2등이 당뇨고 50, 60대는 1등이 당뇨, 2등이 요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노동 수명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30가지 주요 질병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가 요통, 둘째가 당뇨, 셋째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4위가 허혈성 심질환, 5등이 골관절염 순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성별로 본 노동 수명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인데요. 여기 빨간 네모 박스 구분해 놓은 만성 퇴행성 질환 쪽을 보면 남자는 1위가 당뇨, 2위가 심혈관 질환, 3위가 근골격계 질환이고 여자는 1위가 근골격계 질환, 2위가 당뇨, 3위가 심혈관 질환 순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 질환은 조기 사망과 영구 신체 기능 장애로 또 상하지 근육통, 관절통 또는 만성 요통 같은 만성 근골계 질환은 노동 능력 상실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노동 수명 손실을 가져오는 그 두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주요 발병 위험 요인은 불건강한 생활 습관과 바르지 못한 작업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1차적인 발병 위험 요인인 개인 건강행위 요인 그리고 잘못된 작업 자세 및 동작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하는데요.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통해서 그 발병 기전을 가르쳐주고 자가건강관리 방법을 잘 가르쳐줘서 배우게 한 후에 스스로 자기가 가진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나가게 한다면 충분히 이 만성퇴행성 질환이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취약노동자의 건강 지원은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가? 취약노동자의 노동 능력 유지를 위한 건강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 건강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업장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공자원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고용 여건과 노동 환경은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에 비해서 3차 산업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또 이걸 쪼개서 지식 집약적 산업은 4차 산업이라고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도 크게 변해서 정해진 작업 현장이 따로 없이 온라인으로 일을 수탁하는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얘기고 그 많은 그런 변화가 있지만 이런 현상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유해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그 공장과 같은 작업 환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사업주 관할 하에 사업장 안에 있는 노동자보다는 사업장 밖에 홀로 노동자가 늘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보건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고용 노동 환경의 빠른 변화를 고려해서 2007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역사회 모든 노동자가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면 왼쪽처럼 사업장에 국한된 전통적인 산업 보건만으로는 안 되고 사업장 밖까지 그리고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건강 결정 요인을 고려해서 환경부, 보건복지부까지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그 공중 보건학적인 접근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모든 건강 결정 요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200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노동자의 건강 세계적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건강 결정 요인들을 망라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자 건강이라고 하면 흔히 저 파란 글씨 작업 환경 요인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빨간 글씨 여기 사회적 요인, 또 건강 행위 요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이런 것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동자의 건강이 결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작업 환경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잘못된 개인 건강 행위라든지 또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이 노동자 건강에 위협이 되었을 때는 지자체가 나선다면 보건소와 같은 지역 공공보건기관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18년
그 5년간의 북부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활동을 백서로 정리했었는데요. 그 끝부분에 그 울산형 모델을 처음 제안하면서 왜 지자체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지 당위성을 기술했던 겁니다. 울산 경제가 지속적으로 건강하려면 지역사회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여 노동 능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이거나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들과 같은 취약 노동자가 울산시 전체 노동자의 44%나 차지한다. 그래서 이들 취약 노동자는 산업보건 서비스와 지역보건 서비스 모두 소외되어 있어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에서 기본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제 지역보건 서비스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게 또 무슨 얘기인지 보건소의 법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 11조를 보면 보건소의 기능인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 1항의 5호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강목의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놓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 검진 및 만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내에 취약 노동자도 당연히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여성, 노인, 장애인, 그 앞에 모성 영유아가 있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여성, 노인, 장애인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비여성, 비노인, 비장애인 인 취약 노동자는 마치 주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건소 서비스에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세계보건기구의 지역사회 노동자 건강 전략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국형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제목은 사업장 중심이 아니고 노동자 중심 보건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기 검은 점선하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가 주어진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검은 점선 밖에 있는 이분들은 그 지자체 사업장 밖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 의한 지역 보건적 접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까만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 빨간 점선 안에 포함시켜서 지역보건법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마지막 발표 부분인데요. 울산형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모델의 특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서에서 울산형 모델을 처음 제안할 때 기본 전제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였고요. 다른 하나는 별도의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안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은 검진을 받고도 사후관리를 못 받는 그 취약 노동자를 위해서 일반적인 그런 건강상담보다는 그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그 자가건강 관리의 지도에 초점을 두자는 거 하고요. 또 만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초기 증상자한테 자가건강 관리 기법을 지도하자라는 것도 있고 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전보건공단 지원을 받아서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가 있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개발한 그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기법을 지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또 별도의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 근로자 건강센터, 구군 보건소 등을 이제 이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건데, 그 새로운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안에서 보다 사업 목표와 사업 대상을 취약 노동자한테 우선순위를 두면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취약 노동자 지원 모델의 그 활동 목표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취약 노동자들은 올바른 건강 지식에 취약할 수 있어서 심뇌혈관 질환, 또 작업 관련 근골격 질환이 발생하는 그 기전과 자가 건강 관리 또한 예방법을 한번 확실하게 직접 배울 기회를 주자는 거였고요. 또 직업병으로의 보호 측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노동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생활 기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2018년 백서를 쓸 당시에 생각했던 그 울산형 모델 초안이고요. 이게 이제 그 후에 보다 정리된, 아까 소장님도 보여드렸던 그 조금 다른가요? 네, 그보다 정리된 활동 추진 협력 체계 그림입니다. 센터 설립 2주년이 된 현재 상황에서 이걸 보면 아직 이 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저 맨 위에 울산 지역 취약노동자 지역 건강증진 협의회가 아직은 구성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고, 또 고용부와의 연계도 좀 미흡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런 대로 모양새가 잘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울산형 모델의 특성이 뭘까?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 울산 그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이라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했고요. 네, 그래서 비교표를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여기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만 보시면 대충 알 수 있는데요. 울산형 모델은 노동 능력 유지를 위한 건강 지원이라고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모델은 건강에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이 이제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근골격계 내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가 건강 관리, 또 사업장에는 소규모 사업장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을 보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도에서는 노동자 건강 진단과 작업 환경 측정을 포함한 그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그런 게 주 사업, 주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방법도 금방 다 설명했는데, 경기도 모델은 건강진흥센터를 경기도 의료원 안에 설치해서 직접 사람 전담 인력을 이렇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요것만 보면 근로자 건강센터랑 인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아마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신해서 해주고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차별성을 확 느끼시게라고 이렇게 비교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에 제가 그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재기금을 받아서 그 근로자 건강센터를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2011년에. 그해 9월에 2011년 9월에 이스탄불에서 세계 안전보건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용부 장관이 귀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스페셜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때 전 세계 안전보건인들 앞에서
한국의 근로자건강센터 모델을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지금 얼른 드는 생각은 이 지역사회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울산형 모델, 아까 경기도 모델과도 굉장히 차별성이 확실한 그런 스페셜한 모델을 조만간 세계보건기구나 그 국제노동기구가 주관하는 그런 세계적인 어떤 모임이 있다면 울산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우수 실천 사례로서 한번 발표하시고 자랑하시면 어떨까? 그런 날이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과 지자체의 역할을 가지고 교수 교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WHO의 노동자 건강 보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록호 토론자분은 직업환경학과 가정학과 전문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를 졸업 후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하담원에서 노동자 주교를 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하버드대에서 보건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울 보건대학원 교수를 하시다가 세계보건기구 유럽과 서태평양 환경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직책이 WHO 과학부 기준국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뭘 하는 건지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WHO가 생산하는 모든 규범적 표준 확립 문서가 과학적 정보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을 확립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분이 정리를 하면 저희들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대가이시거든요. 직접 이렇게 뵀으면 더 좋은데 온라인상으로 봐도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과학부에서 기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로코입니다. 먼저 울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개소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념 행사에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박정성 교수님께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WHO의 노동자 건강보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울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사업이 WHO의 전략과 부합하는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WHO와 ILO의 최근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약 200만 명의 노동자가 직업적 원인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5,000명에서 10,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혹은 일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박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일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우리 보고서는 보편적인 직업보건 안전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회원국가와 기업에 울리는 경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WHO는 2025년까지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10억 명, 보건응급보호 강화로 10억 명, 건강 웰빙 증진으로 10억 명, 총 30억 명에게 보건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세계 노동자의 80% 이상이 아직 아무런 직업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90% 100% 노동자들이 어떤 종류의 직업보건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직업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WHO는 노동자 보호의 보편적 확장 전략을
세웠는데요. 2007년 세계보건총회 결의문에서 노동자 건강 전지구적 행동계획으로 WHO 회원국가들이 비공식 부문, 농업, 소기업,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업병 및 직업 관련 질환과 손상의 1차 예방을 위한 필수적 개입과 기본적 직업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세한 건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WHO 서태평양 지역 본부가 마닐라에 있는데요.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할 당시에 보편적 직업 건강 보장이라는 개념을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가의 보건부, 노동부, 정부 고위직과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영세기업, 자영업 등 취약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국가 보고서와 행동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산업안전공단 등의 전문가들이 WHO와 함께 보편적 직업건강보장이라는 개념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직업건강보장의 정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적 위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직업 관련 질병과 손상을 예방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구성요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직업건강보장의 4단계를 예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서비스로 시작해서 기본 서비스로, 그리고 국제표준 서비스로, 마지막에는 포괄적 전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박정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동자 건강보호에는 2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노동 계약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중보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미 박정선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울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용노동의 문제로 접근하면서도 보건소와 연계하여서 공중보건의 패러다임으로 포괄해 나가는 그런 아주 창조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직업건강보장의 전략에도 고용노동적 패러다임과 공중보건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본직업건강서비스 센터를 공단 지역마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센터를 만들지 않고 기왕에 있는 보건소의 1차 의료 서비스에 직업건강 서비스를 포함시켜서 적용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근로자 건강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이 전자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 같고요. 태국 같은 나라나 아니면 북유럽 나라들은 직업보건을 대개 보건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후자의 어프로치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매우 특징적입니다. 첫째,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해서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병원, 근로자건강센터, 보건소 등과 폭넓은 업무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초점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사각지대인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지어는 잠재적 노동자인 실업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1차 예방과 초기 증상자 건강 상담을 통해서 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하는 자가건강관리법, 노동능력의 유지와 증진,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울산에가 그치지 않고 이 모델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토론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사업이 WHO 노동자 건강보호 전략 중의 하나인 보편적 직업건강보장의 울산형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 공중보건 접근법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두 접근법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게 한 특징이고, 또 정부나 민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자체, 전문가, 시민, 노동계,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폭넓게 협동한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또 기존 제도가 채우지 못한 공백에 집중을 해서 취약 노동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포괄적으로 1차 예방 중심으로 또 작업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직업 건강 보장을 통해 취약 노동자에게도 직업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 WHO의 전략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울산형 모델이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고 확산되길 바랍니다.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에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저희 실험체가 전국 WHO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직업 건강 보장의 창조적인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는 홍일수 교수님이시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 관점에서 본 취약 노동자 건강심리센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예방학 전문의고 박사님이십니다. 울산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예방학 박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를 이렇게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일산건적심내 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환자 안전 등 의료 질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보건의료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이런 분이 바로 홍민수 선생님입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울대병원 예방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홍민수라고 하고요. 소개하신 대로 여러 직책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단장의 지휘로 오늘 여기 참석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발제문은 토론문은 이미 이 연재집에 다 있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워낙에 박정선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그리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크게 심각성, 기술적 해결 가능성, 관심도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문제를 보는 이유가 지역보건의료 관점에서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뭔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와 심각성이 얼마나 하는지,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이걸 봤을 때 딱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죠. 첫 번째, 크기와 심각성은 어떤가? 박정호 교수님 발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물론 이 학자들마다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박정호 교수님의
이 범주 분류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는데 그만큼 문제의 크기는 상당하다라고 봄이 타당할 거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울산 지역만의 그 울산 노동자만의 이런 뭐 사망률이라든가 유병률이라든가 아니면 손상 경험률, 흡연율, 음주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아직은 확보를 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 단위, 전국 단위의 이런 데이터들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울산 데이터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새로 발제하기는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못 갖고 왔는데 전국 단위의 이제 자료를 봤을 때 울산도 썩 좋으리라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문제가 크기가 크다, 심각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저희 이제 이 논문도 있습니다. 이제 울산 지역 취약 노동자 건강 실태 관련된 논문들로 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한 걸 바탕으로 저희 퍼블리시를 시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정석 교수님, 김영환 교수님 다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이런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울산하면 이제 경제도시, 노동자도시 하니까 경제적인 거 어떻게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노동력의 손실, 그 다음에 뭐 근태 문제로 인해서 작업량, 작업 손실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좀 메저링해서 측정해서 좀 출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심각성을 더 한번 부각시키니까요. 여튼 뭐 크기와 심각성 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술적 해결 가능성은 어떤가? 이거는 제가 기술을 만약 취약 노동자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의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의 그런 체계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앞에서 이제 위에 크기와 심각성 크다라고 얘기했으니 기존 체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취약 노동자 센터가 필요하고 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지 못하고 있다. 현 시스템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선 담지는 않았지만 근로자 건강센터가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석 교수님 발제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고 유관센터라든가 이제 관련된 근로자 건강센터도 워낙에 이 문제의 크기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단일 센터, 단일 기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이제 취약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가 어떠냐.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더 공론화시키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야 이게 힘이 받는데 과연 우리 시민단체, 시민, 그다음에 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대로 된 조사가 울산 자체로 봤을 때만 근데 전국 단위에도 이런 문제의 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례로 여기 발제문 토론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여러 문제 중에 어떤 거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라고 설문을 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가 사실 1순위가 되진 않아요. 1순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일자리, 경제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순위로는 꼽는 건 노동 문제, 그러니까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그래서 관심도가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심각하다는 걸 한 번 더 이슈화 시켜주면 관심도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이런 관심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관심도를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발제문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이 센터의 인지도가 어떤지를 이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은 뭐 암센터라던가 아니면 곤역심내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터들과 비교했을 때 안타깝게도 아직은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역보건을 관점에서 본 취약 노동자 건강센터의 의미 어떻겠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게 제 결론이고 그런데 좀 기대하는 바가 이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거다라고 기대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부족이에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없으면 더더욱 해결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취약 노동자를 건강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 없으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분량 제한 때문에 받지는 못했는데 박정성 교수님 발제 자료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노동자 중심의 이 사고를 이제 가져야 된다. 사업장 이제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제가 또 그 노동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의료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 취약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그들이 봤을 때도 만족스럽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런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여러 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거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되느냐, 노동자 중심적이냐, 형평성 있게 제공되고 있느냐, 적시적이냐,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그다음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심뇌, 근골, 자가건강 관리, 그다음에 작업 환경 개선,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서비스 내용은 상당히 근거가 높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만족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된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유관 센터들 간의 협력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약 노동자 문제는 여러 센터들과 협력할 여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발제 내용에는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암 검진 같은 경우에도 취약 노동자의 암 검진 수검률이 훨씬 낮습니다. 제가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심리센터 문제에서도 봤을 때도 우리 자기 혈당이랑 자기 혈압 정도 아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인지도가 취약 노동자에 있어서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유관센터들과 이 취약 노동자 센터 간에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협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밑에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내려주시면 이번에 우리 악사 울산 건강 한눈에 캠페인에 같이 참여했던 여러 센터들입니다. 저희 지원단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드렸던 심내뿐만 아니라 금연, 감염병, 그 다음에 치매, 이런 문제, 여러 문제들에서도 취약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업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취약 노동자 센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울산에서 하게 될 거고, 직접 이야기하기가 민망하실 수 있는데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 지속적인 예산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두 해 하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면 안 되죠.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협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예산 지원. 이거 지금 시의원분들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래서 가셔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지원단위 자체가 저희가 지원단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단 센터들이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게 지원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취약 노동자 센터랑 같이 협력을 하게 되고, 많은 근거 수준,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논문화도 많이 앞으로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단장님께서 지역 보건의료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옥 국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부센터장님이십니다. 박기옥 부장님은 울산 운주노총 지역부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시고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토론 내용은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보호 경험입니다. 사실 박기옥 센터장님이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흥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부센터장이고요. 지금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부본부장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기옥입니다. 네,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2주년 동안 끌어왔던 센터장님, 운영위원님들 역할이 크셨지만 저는 사실은 아까 김놓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보편적 직업건강보장의 울산형 모델이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과 그 고용노동 부분들을 접근법을 네트워크하면서 연결해 간다는 것, 기존에 안 하던 영역들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도되지 않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손승욱 부센터장님, 고정원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장혜경 팀장님, 김현덕 팀장님이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어서 많이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그 부분들을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고 또 조금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주시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와 울산 시민건강연구원과 함께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사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희가 이제 고용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이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지원 비용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크진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프로젝트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자동차 산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고, 이것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이제 근로환경 개선을 하면서 지금껏 작년까지 한 40여 개 사업장, 올해 한 22개 사업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 정말로 취약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과정은 이렇게 해서 쭉 옵니다. 이건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앞에서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한테 이제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요구들 중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이 그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서 처음 시작했던 게 찾아가는 건강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노동자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안전보건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하고 안전보건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안전과 건강에 사실상 그 위험성이 있냐는 거에 4분의 1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필요한 건강증진 서비스는 근골질환이나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노동자들은 답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도 실태 조사를 해서 노동자들 요구들을 봤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그다음에 이제 질병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2021년도에 안전보건 실태 조사를 하면서 작은 사업장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릅니다. 노동자들은 아까 건강증진 서비스 근골과 심내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여기 사업주들이 얘기하신 걸 보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건 장치 활용 지원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노동자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업장을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저런 이제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아져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던 게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박정성 교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형,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표들 같이 모여서요. 보시는 것처럼 작업환경 개선의 원리나 비슷한 수준의 사업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 안에서
대책 제안 점검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안전보건에 관련된 원리를 담고 있는 문항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한 40여 개, 지금 한 50여 개 사업장들을 갔는데 거기서 실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우수 사례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을 모은 원리 원칙 실천 사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제 그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 토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냥 예산을 저희가 지금 올해는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워크숍을 4시간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노동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책 제안 점검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 주제 뭐 이렇게 이제 30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들을 저희가 가서 찍게 되는데 그다음 그룹 토익 이렇게 되고요.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의 역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늘어나면서 늘어나지만 여기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뭐 근로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은 사업장에는 같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ILO가 만든 그 매뉴얼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그 정리를 해서 한 게 아까 대책 제안 점검표예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업장에 이제 홍보를 하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장에 가서 저희가 하는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4시간 동안 노동자들하고 그룹 토의를 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진행을 하고,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 퍼실리테이터를 울산 시민건강연구원에서 이제 이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로 양성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을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건강증진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소규모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잠깐 이게 소개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어서 보여드리는 걸로만 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에 가서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노동자들한테 안전보건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고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당신들의 의견을 내세요라는 그룹 토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시간 동안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사업장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아까 30개 문항에 이제 안전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원리가 담긴 그 대책 제안 점검표의 기준 하에서 좋은 사례를 사진 찍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로 아기자기하면서 안전과 효율적인, 쾌적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많거든요. 저렇게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사진을 찍어 오고요. 퍼실리테이터 아까 양성 과정을 들었고, 저렇게 양성된 퍼실리테이터가 워크숍에 그룹으로 들어가서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워크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이 뭔지 알려드리고 대책 제안 점검표를 같이 읽고 현장을 돌아가면서 이제 대책을 제안하게 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의 좋은 점, 개선할 점을 같이 토의하게 하고 어떤 걸 개선할 점인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소개는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장에 가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사업장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나 없는 사업장이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낯선 것을 풀기 위해서 저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모여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참여했던 노동자들과는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지킴이라는 이제 위촉도 하면서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같이 합니다. 소개하고요.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리하고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 노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진이나 원리를 보여주면 끄덕끄덕 하십니다.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대책 제안 점검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5가지의 30가지 문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같이 읽고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와서 체크하고 뭐 이렇게 방식으로 들어가고 테크니컬 섹션이 다른 사업장에서 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0여 개 사업장을 돌면서 아까 한 30개 문항에 있는 안전보건의 원리들이 좋은 사례들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원리를 알려드리고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보여주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인 건데요. 이 부분도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긴 호수, 까만 호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잡아당겨서 끊어가지고 만드는 물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서 노동자들이 처음엔 이 바퀴가 없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하면 이렇게 쉽게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1단계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바퀴를 달아서 바로 이제 개선하는,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공장에 가면 있는 냉난방기입니다. 뭐 코끼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처음엔 이렇게만 되어 있었고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나서도 노동자들이 계속 개선을 합니다. 원리나 원칙에 맞게끔 저희가 한 번씩 추적 관리한다고 사업장에 가면 우리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 자랑들을 막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했던 사업장이 이렇게 크게 비용이 들이지 않고도 저 밑에 보시면 아까 여기 노동자들이 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놓는 거네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장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더 보여드리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토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라는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노동자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 꽂아둔 보리자루처럼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걱정은 저희가 기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아까 대책제안 점검표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원리와 원칙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게 하나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거의 유사한 사업장, 규모가 비슷한 사업장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하니까요. 말을 안 할 것 같았지만 너무도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저기 계셨던 분들이 뭐 50대, 60대, 20대부터 70대까지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사업장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사업장에 대한 좋은 점, 개선점들을 아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노동자비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도 하게 하고요. 포스트잇으로 좋은 점, 개선점들을 하고 발표를 하게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은 단기 개선,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들을 누가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인지를 적게 하고요. 각자의 역할들도 같이 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 평가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요. 끝나고 났을 때 노동자들한테 이제 평가지를 돌립니다. 워크숍 4시간 어땠습니까? 좋은 점, 개선할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들이 참여를 하실 경우도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거는 대표가 와서 같이 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안전보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같이 협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요. 직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안전보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 동료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찬찬히 살피는 과정을 4시간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대한 어떤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충성심? 사업장에 대한 소속감이 더 납니다. 야, 우리 사업장인데 우리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 요건 좀 개선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대표들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같이 개선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노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제안한 것들이 바로 개선되는 효과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도 한 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바로 개선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크게 개선 전, 개선 후 사진들을 이렇게 제출하기도 하고요.
이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아까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나 근로자 건강센터와 협업기관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전보건이나 이제 관리 대행조차도 못 두는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이 울산만 98% 정도 되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25만 명입니다. 그래서 배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접근성들을 높여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은 노사가 함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 건강증진 서비스 부분은 근로자 건강센터 민간 기관들도 같이 오셨는데 이 작은 사업장들이 계속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의 측면에서 건강증진 서비스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망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업장이 발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사민정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노동자들한테 자기 작업 환경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고 동료의 생각을 듣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것들을 개선하게 하는 경험을 하고 민주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하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사업장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 요구들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기법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정의들을 얘기를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노동자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은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작업 환경 측정하고 뭐하고 컨설팅하고 이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하는 노동자 여러분 자신이 작지만 해결 가능한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내가 이걸 시작해 봅시다. 오늘 그 경험부터 출발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이고요.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서비스가 지역에서 같이 만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은 아이로와 취약노동자 직업보건 정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연장님이신데요. GOC 가와카미 선생님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좋은 일자리 기술준 인도 뉴델리 산업안전보건수석 전문가십니다. 의사분이시고요. 도쿄 국가치과대학 공중보건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So today, first of all, I'd like to congratulate to you for your all endeavor efforts to promote occupational health of precarious workers. So today I'm very happy to share also our experiences, ILO experiences, for promoting occupational health of precarious workers in my duty station, South Asia. Perhaps you may know, FPRW. ILO, we have adopted safety and health as a fifth pillar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That means now safety and healt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ers' rights. Together with freedom association, elimination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r, and abolition of child labor,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nd also, United Nations has adopted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ILO is working particularly for Agenda 8. Look at Target 8.8, protect labor rights, and promote safe and secure working environments for all workers, including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So I think your work is very much timely. And also we should look at the workers' conditions. Now many workers are facing changes in work organization, including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Without having regular or permanent employment contracts. Many workers are facing excessive, irregular hours of work.
And also now developing countries like my country, India, many workers are working in the informal economy. And also many workers are now working in the digital labor platforms. Look at informal economy,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I'm stationed in India. Many workers are working in those workplaces like these pictures. So a lot of home-based manufacturing workers, a lot of small construction site workers without having any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And also waste collectors, domestic workers, street traders, and the transport workers, farmers, and more. So for improving the conditions, I think the worker-employer safety and health meetings and the committee activities, that is very, very important. So also we should promote workers' participation. Workers are often the first persons who notice safety and risks at work. And also ILO, we have been very much applying the so-called participatory training methodologies. We invite all workers and the employers look around their workplaces by applying the action checklist. And then we promote them to learn from existing OSHA good practices. Invite them for group discussions, reflecting all the voices of workers, including precarious workers. The workers, they can propose improvement ideas. And then action checklist is a very important, powerful tool. By applying the action checklist with good example illustrations, workers, they can easily identify, good progress and strong points of their workplaces, and also points to be improved. So this is a very important tool to gather workers' voices and ideas, including precarious workplaces. So we organize many training activities. Look at these pictures. It's a small enterprise in India. So after our training, they cleared out all unnecessary materials from the floor. So now their passage is very, very clear and they're safe. And also they have removed unnecessary materials on the floor to multi-level shelves for safer and healthier working environments. So also they identified electrical wire connection which is unsafe. So they developed a new switchboard. So many workers used to work on the floor with awkward work posture. But after attending the training, workers and employers identified these points for improvements. Then now every worker has her own workstation. So I think also provide foot platform to adjust their working heights. So it's clear they applied a machine guard for safer and healthier work. So here I'd like to very much emphasize all these improvements, ideas came from workers, employers. Those workplaces belong to very small or micro enterprises. Working conditions might be very precarious. However, workers, employers, they gathered together and made a lot of improvements in their own ideas and initiatives. So for reaching precarious workers, we should work together, employers' organizations, labor unions, trade unions, many NGOs, or government officials like inspectors or public health officials. We can work together because each of all these parties has its own access or networks to reach informal economy or precarious workplaces. We can apply the same methodologies to small construction sites. Also, in many worker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they are still seeking better protection and health support. So you can apply the participatory action checklist application. So this one, we can also apply the same methodology to farmers. So this picture shows our participatory workplace-based OSHA training in tea plantations in Nepal, Sri Lanka. So participatory tools are very important because action phrases assist employers and workers
in finding their own practical ideas for improvements, and they are very much easy to use, easy to understand. And also, they can easily identify, employers, workers can easily identify essenti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oints for improvements. Also, we should approach to another precarious group of workers. They are waste recycling and sanitation workers. They are doing very important jobs, essential workers, but they are still lacking very often in adequate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and services. We can again apply the same participatory training approaches. So this is a picture of our training in e-waste, electronic waste recycling workplaces. Starting with the workplace walkthrough with action checklist application, and we invite workers, their group discussions, reflecting their voices, so they can gather their ideas, then come up with implement ideas. So after the training, they made a lot of improvements. So better lighting by adopting more, skylights or better general lighting. They have cleared unnecessary materials on the floor. They have safer, clearer passageways. Look at, they also improved their seating arrangements. So they added small grips, handles to carry heavy materials. This is much easier. They also put kind of barrier to prevent falling down accidents. So conclusions for promoting occupational health of precarious workers. From our experiences, first we should extend our reach in cooperation with various people's networks, trade union networks, or maybe employers or business networks, or maybe NGOs, or existing government, labor inspectors, or public health officials networks. Number two, we should also know the situation, and if possible, we can collect data information and link to practical activities. Number three, we should focus on good practices, find and disseminate good examples instead of just mentioning problems. Number four, we should very much design, apply user-friendly support tools like an action checklist. Number four, then overall, we can apply more and more participatory training approaches for promote workers' participation.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감사드리고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박경준 교수님이나 아니면 윤 교수님 아니면 박교 교수님 한번 추가로 말씀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 질문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메모해 놨다가 못한 말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의 분들 말고 외부에서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울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이제 노동자의 도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여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이제 보건의료 쪽이니까, 저는 이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이제 공공보건의료 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여기에 혹은 뭐 센터 사업들, 이런 걸 할 때, 노동자 문제를 같이 관여한다라고 쏘면 상당히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잘 없거든요. 외부에서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 유관센터랑 그런 이렇게 시관계자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확실히 좀 한목적적으로 좀 야기할 수 있지만 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런 내용들을 잘 적어야 되더라고요. 지역 취약 노동자 문제를 우리가 다 관여하겠다, 센터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들 좀 많이 쓰는 형태로 가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관심도 많이 받고 중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정경민 교수님 그리고 김양 센터장님
뭐 시장님 뭐 발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잘 들리세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주제 발제를 하고 토론자 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서 이 세미나 주제의 중요성을 더 아주 잘 부각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가와카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 혹시 잘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 접촉 대상을 늘려야 한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이 활동에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 정말로 어렵게 2년 동안 일을 하시는 걸 어디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와카미 박사님은 리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리칭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업하는 인력들은 어떻게 전문 인력들은 뭐 병원 또 보건소도 있고 의료정보센터도 있고 또 병원 같은 데서 전문 인력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죠. 그런데 막상 그 서비스 대상 취약 노동자랑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고 왜 각자 뭐 정부기관대로 또 NGO 노동단체 다 이 접촉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걸 이용해서 평소에 접촉하는 그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맡지 않아도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취약 노동자를 이 취약노동자 건강센터라는 기능을 알게 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 그게 무엇보다 앞으로 이 취약노동자 건강센터가 발전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하시는 분만 아니고, 그러니까 참여형 기법 전수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 건강 서비스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서비스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신 병원장님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 노동단체, NGO, 사회단체, 사업주단체 이런 데서 리칭 이렇게 접촉 대상을 넓혀주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제 발표에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건강과 노동과 고용 간의 관계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 개념의 전달이. 그러니까 그 옥민수 교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고용 문제, 건강 문제보다는 고용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용 현장에 오래 남아있으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한스 마틴 하세호르는 그분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개념을 잘 전달해서 저는 아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한 건데 건강해야 노동 능력 유지가 가능하고 고용 현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다 잘 전달하느냐 울산 시민들한테. 그리고 울산시에는 또 뭘 전달하고 싶으냐면 그 취약 노동자의 노동 능력 유지를 지원하는 그 활동이 울산 지역 경제 문제와 바로 다 있다. 이게 잘 전달됐으면 하고 제가 열심히 주제 발제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자분께 질문할 거 있으면 청중분께서 손을 들어서 언제든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이나 아니면 이전에 MOU를 맺으면서나 아니면 이렇게 참여하면서 본인들 느낌이나 이런 것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토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울산 물리치료사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입니다. 일단 치안노동자 건강센터에서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특정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답변은 할수님한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행사에 저희가 볼 때는 시의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기도에나 울산시에를 보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런 치안 노동자 건강 증진에 관한 부분들이 국회 법안을 통해서도 예산 확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법안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국회 법안을 준비를 치안 노동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5인 미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열애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려면 좀 이런 법안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센터장님께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법이라는 게 하나 제정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다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다 예산이 따르고 인력이 따르고 5인 미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50인 미만이 98.8%란 말이에요. 협상 규모. 그리고 아까 5인 미만이 제가 자료 보여드렸는데 한 60몇 % 됐었나? 그래서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으로 다 포괄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주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노동자 쪽만 생각하면 그걸 다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또 커버하는 서비스 인력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막 바꾸고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자꾸 떠들고 하는데, 이렇게 5인이만 완전히 제껴놓고 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외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거 왜 고민 안 하겠어요? 간단치 않은 거고, 어떻게 조금씩 해결이 되겠죠. 네, 또 질문, 네네. 울산 시민연대 김지훈이라고. 네, 울산 시민연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울산 모델에 관련한 아주 상상이 있었고요. 저도 울산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으면 솔직히 일단은 또 일단은 다 알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람을 씁니다만 이 정도까지 설명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울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인간의 취향을 놓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너무 활동하고 있는지 좀 보내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이 자리에 공무원분들이 있으면 좀 공감해야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다는 2021년을 보니까는 이제 선거하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000만 원이 줄어들게 되면 센터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기되는 어려움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야 되는 노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시도의 사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치안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약간 건강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름은 다르고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이 시작했던 곳이 경기도 사례는 아까 보셨듯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보셨고 유사 조례가 있고요. 경남의 조례가 있는데 이런 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보통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직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산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울산처럼 치안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뭐 예를 들면 산업보건센터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얘기하는 단위에서도 근로자건강센터 외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업보건센터의 형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까 이제 김노프 국장님 얘기처럼 그 1차 의료, 그러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그 기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부분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둔다거나 이런 방향들도 다른 나라 사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나는 그 안산 쪽에서는 안산이 조금 다른데 울산도 50인 미만이 98%이긴 한데 울산은 대공장 중심으로 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안산은 진짜로 이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많은 데가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 쪽에서는 보건소에서 그 산업안전 부분 약간 노동자들에 집중해서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울산이 좀 유일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울산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이걸 좀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사례로 남기고 성과로 남기기 위한 2년이었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게 아까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얘기에 좀 힘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이 3억이었는데 6천만 원이 삭감됐다. 정말 어렵죠. 저희도 이 중간 지원조 비종기센터나 민간 위탁기관들도 많은데 예산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운영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사업이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하면서 사업이 계속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A라는 사업을 했으면 내년은 B 사업으로 확대도 되고 A는 유지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취약 노동자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렇다면 인적 역량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이런 이제 그 세미나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고 이게 뭐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방향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지자체가, 시민들이 저게 필요하구나, 조금 더 저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쵸? 네. 약간 좀 울려가지고 제가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아서 이 협력 체계 속에서 지금 공공과 민간 자원들을 동원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일은 그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같은 꼭 필요한 그 전문 인력들을 지원해 주시는 그 민간 병원들 굉장히 감사해요. 그분들이 거의 그냥 자원봉사 하듯이 교통비 쪽으로 좀 받으시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산 모델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전제에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런 모델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운영하는 기본 인력들 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센터 직원들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모델도 이렇게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린 건데, 이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 이 지원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울산 경제를 위해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좀 더 많이 잘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제 예산이 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타깝게 해봤고요. 오늘 제가 아마 열심히 주제 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도 네 그런 뭐랄까 이 활동의 중요성, 필요성 네, 그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 계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 활동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많이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참 오래오래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좀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우생수본부에서 노동안전 일을 맡고 있는 조시영입니다. 저는 박정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50페이지 보면 고용과 노동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여기 자료지? 이게 자료지예요. 그래서 3차 산업의 확대, 플랫폼 노동자 증가, 노동의 인화 이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민주노총에 있다 보니까 대기업 노조라든가 규모가 작더라도 노조가 있는 데에는 이게 시스템이 다 체계화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건강 노동안전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대로 다 조치대로 다 풀리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미해결 문제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주체와 조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이 분들은 거의 완전히 사각지대에 진짜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이런 데에 사실은 이름과 성명을 거주와 일자리는 있잖아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안에 노동 환경을 개선해가는 것도 건강 취약 노동자 정말 센터에서 그렇게 올 수 있고 근데 실제 택배나 대리 배달 그중 이 부분도 노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가장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가 배달 운주라든가 쿠팡이츠 같은 진짜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동선으로 노동을 하시는데 파악이 잘 안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밤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대로 사고의 파악도 안 됩니다. 중대재해하면 우리 또지만 다 어른들이 보더라고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는 경찰서에 그냥 돈 안 넣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그동안 연구 성과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취약한 노동환경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이쪽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혹시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활동을 추진하는 당사자는 아니고 이제 곁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인데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조사, 통계를 목적으로 한 조사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역사회 조사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취약 노동자의 모습,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사는 특별히 기획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산도 따르고 뭐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센터 이거 운영을 이제 수탁 받은 울산 시민건강연구원에서도 그런 조사를 하고 싶어하고 이제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조사와 실태 파악이 바탕이 돼야 제대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준비하시는 동안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희 공보를 지원단에서 작년에 이제 배달 노동자 대상으로 질적 양적 조사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조차도 힘듭니다.
조사조차도 힘든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노동 환경에서의 노동자들 어떻게 그 건강 문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는 이게 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혹시 박교 뭐 첨언할 네, 실태 조사는 아까 공공무료 부분 지원단에서도 했고요. 지역에서도 이제 노동자 지원센터들에서도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물류 노동자들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하고 이제 실제는 이제 건강이나 안전 보건에 대한 부분들이 낮게 나와요.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뭔가 이제 지원을 그러니까 건강정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근로자 건강센터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도 배달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화물 노동자, 버스 노동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달 노동자 아까 말씀하셨던 택배 노동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노동 자체가 장시간 노동이고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사실 그러니까 여러 방안으로 아까 나오긴 했는데 여러 기관들, NGO든 시민단체든 사용자 단체든 이 기관들이 고유한 기능,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만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 사업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뭐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그 지원 사업처럼 소규모 사업장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고, 그다음 배달 노동자들과 협약을 아까 화물 노동자 협약 맺은 거 나왔던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랑 협약을 맺으면서 접근 방법을 찾고 배달 노동자의 어떤 이슈 쟁점들이 있을 경우에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가는 것 방법 말고는 사실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추가 질문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좀 공유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산도 이제 작년에 이동호도 쉼터가 저기 남부 상산동에 하나 있거든요. 제가 2번 가봤는데 꽤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서비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공제가 통파기 시간 대응같이 우리가 전혀 실제로 파악되지 않는 노동의 조건과 존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좀 오신 건가 봐요. 많이. 그리고 반응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유정호 총리 이동자 쉼터를 제안하고 나서 설립이 됐거든요.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이분들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분이신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쉽게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존재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도 부분이 없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계속 2주년을 맞이해서 혹시 이 사업을 이동호 쉼터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함께 여기서 어떤 뭔가 찾아서 그분들에게 어떤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같은 지점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이제 동료 쉼터 실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제 많은 관심 기울여줘서 고맙고, 나중에 마치고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 오늘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